방금 과분하게 소개를 받은 그 정치 외교학과 우리 이제 통합이 되었는데 84학번 박민식입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한 1시간 남짓 돼서 제가 좀 우선 저는 제 어떻게 살아오면서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이제 부끄러운 건 더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대 정외과 출신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선배님이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 주시던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국회의원 당시 때 어떤 자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아마 이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많은 대선배님들이 계시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제 그때 국회의원 우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10년조 선배님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때 제가 나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제가 한 30년 좀 지나면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회장에 꼭 제가 한번 꼭 출마하고 싶다 했는데 앞으로 그 기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좀 하면은 좀 이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우리 대선배님들 앞에서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수준은 아니 되고, 간단하게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좀 골고루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요즘 시의성 있는 거 제가 청문회 불려왔다 생각해도 되니까 시의성 있는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고루고루 이렇게 답변하는 게 훨씬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또 내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국가보훈처장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우리 첫 출발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잘 알기는 알지만 그때 검사 때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이 근무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제가 이제 주로 특수부에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끼리 이름 정도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나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장관 하려면 기재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거나 또 권한이 세거나 어떤 칼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보훈처장 장관급은 장관급이지만 사실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거기 제사 지내는 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말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께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만들고 또 자동차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국가보훈부가, 저는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중요하다, 임포턴트가 아니라 그냥 사활적이다, 바이털이다. 이거는 바이털한 부서다. 대한민국이 분단돼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심한데 이 국가보훈부야말로 사활적인 부서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어떤 선배님들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는 이제 원래 자리도 없는 장관 자리도 없는데
그 장관 자리를 직접 만들어서 장관이 됐다. 제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시킨 것이 그동안에 가장 이제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뭐 국회나 이럴 때 마치 이제 역사, 뭐 이념 이런 거로 언론에 많이 비추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국가보훈부는 그냥 추상적으로 뭐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또 나라를 지키신 분들 뭐 그냥 예우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저는 국가보훈부는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추모 이것이 물론 베이직으로 이제 기본이지만 그거에 머무르면은 그 존재 이유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잃는 것이다. 사실 국가보훈부의 진정한 의미는 그 과거에 대한 추모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중요하고 뭐 2차 전지도 중요하고 배터리도 중요하고 탱크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이 보훈의 의미 이것을 제대로 이게 포지셔닝 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그런 튼튼한 기초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께서 국가보훈부 하면은 이거는 과거의 그런 개념이나 그런 업무가 아니라 뭐 그것은 기본이고 정말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넘버원으로 중요한 부서가 국가보훈부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또 전파를 하고 제가 단 하루를 장관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그 미래 번영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여돈 네 감사합니다. 우선 맛배기로 그 질문 또 처음에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스스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무위에서 이제 백선엽 장군 친일파인데 왜 그거를 자꾸 보훈부 장관이 뭐 아니라고 우기냐 이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백선엽 장군을 우선 친일파라고 규정했던 그 근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잘 모르십니다. 솔직히 백선엽 장군 그 친일파라고 규정한 책이 있습니다. 책이 그 제가 일본말 몰라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대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하였는가라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백선엽 자서전인데 거기에 한 5줄이 들어 있습니다. 간도 특설대의 비밀해서 거기에 보면은 본인이 20몇 살에 이제 43년 2월에 간도 특설대에 부임을 해서 했던 그 소회가 잠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작전을 나갔을 때 거기 사람들 중에는 아마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게 뭔가 비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회를 밝혀놓은 건데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도 좀 인정한 거 아니냐 싶어서 그 앞뒤 맥락을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좀 구구절절하지만 그 앞뒤 맥락을 다 읽어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친일파로 단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왜 이 사람이 친일파가 됐냐면은 이거는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케이스는 백선엽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것이 이제 뭐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많이 렛데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렛데르가 과연 정당한 렛데르냐?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이른바 친일 반민족 그 행위자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명단 발표한 시점은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는 거 보면은 자꾸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실질적인 그 활동은 노무현 정부 때 다 그걸 해놓고 발표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의 면면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미 답정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 챔버가, 그 커미티가 이미 그 쉽게 말해서 클린 핸드가 아닙니다. 한 11분이 있는데 그 중에 9분은 뭐 이분의 그 이력을 보면은 뭐라고 결정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떻든 그렇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방망이를 쳐놓으니까 이제 6명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공인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괜히 욕먹을까봐 뭐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뭐든 간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어떤 언론인 출신인데 그분은 뭐 아니라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패소하고 해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 아이고 이거 괜히 친일 이거 뭐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겠다. 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 10여 년 겪은 것 아닌가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 거기서 발표한 그 위원회는 첫 번째 그 구성원이 엄청나게 편향된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아시다시피 그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거기서 발표한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600여 명 되는데 그거보다 거의 여기 600명 했으면은 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1000몇 명을 발표했는데 아니 그 당시에 48년 49년도에 친일 분자라고 규명한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70년 지나서 한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언론에 지금 난 게 아니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하려면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그러면 왜 친일파라고 안 하느냐. 나이도 1920년생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만주 군관학교를 가서 우리로 치면 지금 소위 계급장단 군인의 길을 걸었고 한 분은 그 흥남시 농업개장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농업개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많은 우리 조선의 민중들 그 쌀 그거 공출해가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아까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또 뭐 야당 의원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백선엽을 나이 21살 2살에 간도 특설대 복무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팩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친입하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좀 과하게 말하면은 일제시대에 뭐 숨쉬면은 다 또 어디 뭐 동경대학 유학하면은 다 그 김형석 교수님하고 언젠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일파하고 달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뭐 군대를 간다 또 대학을 간다 할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식민지 그 젊은이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가 거기 가서 일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식을 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좀 뭐 잘난 사람들이 유학 가고 군대 가서 뭐 한다고 그거를 그냥 친일파라고 한다. 뭐 제 상식으로는 저는 하여튼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정무위에서 이제 많이 시끄러웠는데 여하튼 이제 제가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요즘에 이제 주로 이슈되는 것이 뭐 정률성이라고 그것도 있고 또 홍범도도 있고 뭐 이승만 대통령 그것도 이제 저와 관련된 거 이승만 대통령 부분도 있고 뭐 많이 이제 역사 부분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 질문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5.18 어떤 명단 또 유공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카톡도 보내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우리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보훈 체계가 좀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보통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베테랑 어페어스에서 이제 이 군인들, 전쟁에 나간 군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또 그런 게 있어서 독립, 그리고 이제 군인, 거기다가 이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우리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보훈 체계에 대한 고민은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좀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독립하고 군인은 결국에 어떤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외부의 어떤 침략,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맞서 싸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우리 부분은 어떤 국가의 내부에 있는 정권의 그런 어떤 폭력, 여기에 대항해서 싸운 것이니까 이것이 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뒷부분은 차라리 담당 부서가 행안부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있는데, 상당히 한번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명단이든 또 유공 부분은 자세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떻든 민주화도 유공자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공개석상에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 민주화 유공자법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당론으로 아마 정해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죠. 저도 직을 걸고 반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5.18 유공자법을 만들 때 맨 처음에 5.18 피해자들을 보상을 했습니다. 1990년도 아마 노태우 정부 때인가 YS 정부 때 초창기에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과 법 이름이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보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이것을 이제 김대중 정부 때입니까? 그때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처에 당시에 신청을 하면 유공자가 되는 그런 경로를 택한 겁니다. 그것이 저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치적 환경은 그 당시에 이해를 합니다만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유공자가 되냐, 다르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는 굳이 영어로 개념을 하면은 victim인데, victim, 어떤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받았다고 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스스로의 인식에 의하더라도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철단 맞은 이분들도 유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컨셉을 정할 때 좀 더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하는 민주화
그 유공자법도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이분들도 이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이제 5.18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유공자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동의대 사건입니다. 아니, 동의대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7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니, 현직 경찰관 7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들을 민주화 관련자라고 해서 보상까지 해준 것도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유공자라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 스텝을 과거에 밟아는 것이 우선 잘못됐고, 이제 그 지금 민주화 관련자법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선배님 엄중걸 선배님 이제 말씀하신 답변은 뭐 세세한 것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문제, 기본 이제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이제 뭐 명단을 공개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명단 일일이 잘 못 봤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과장이 되어 있고, 지금 뭐 누가 뭐 정치인 누가 뭐 이렇게 뭐 다 가짜다 하는데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 너무 거기 뭐 그런데 너무 그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모든 공적, 독립지사, 또 6.25 참전, 또 민주화 유공자, 어떻든 국가보훈부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의 가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한 분의 한 사람이라도 가짜가 있다면은 그것은 솎아내야 되는 게 우리 국가보훈부의 입장입니다. 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보훈 그 대상자들이 이제 17개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뭐 6.25 참전 독립후손들, 또 고엽제 뭐 해서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간에 어떤 보상하는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형평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각 개별적인 사안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그 임기응변 약간 이렇게 대정적으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법들을 한꺼번에 대한민국 보훈체계는 어떻게 한다, 누가 유공자냐, 이거를 한꺼번에 좀 이 기준을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서 약간 상당히 이제 그 형평성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역시 우리 그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우리 정치외교학부의 대선배님들한테 제가 강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서 일일이 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좀 짧게 답변을 하면은, 우선 이제 맨 처음에 그 질문해 주신 59학번 선배님하고 또 우리 이청수 선배님 또 하여튼 두세 분이 이제 4.19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복잡한 이야기보다 우선은 4.19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헌법 가치입니다. 전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승만 대통령을 뭐 예우한다고 해서 4.19를 폄훼한 뭐 그거는 저는 전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까 선배님들 말씀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하는 것이 맞다. 약간 좀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와서 지금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직 이제 언론에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할 건 아니고 지금 4.19 그 우리 이제 유공자 4.19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 빠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선배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보훈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조금 한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좀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쉽게도 2002년도인가 3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그 내부 규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4.19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뭐 옛날에 뭘 했다, 뭐 국회의원을 했다, 뭐 또 무슨 장관을 했다,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언뜻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이것이 맞느냐, 이런 규정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조만간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뭐 저도 100번 동감입니다. 100번 동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옛날에 뭐 역사책에도 보면은 무슨 그 공문을 잘못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난이 생기고,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문의 그 기준, 잣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너무 좀 많이 이거를 그 어떤 그 정치 어떤 권력의 어떤 선호, 또 역사적 인식 이런 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너무 뭐 어떻게 막 시체말로 띄울 사람은 확 띄우고, 좀 그거 한 사람은 확, 이런 거를 지난 정부에서 너무 좀 심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뭐 이제 저도 홍범도 장군 지금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은 1962년도에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분이 뭐 볼셰비키 또 뭐 자유시 참전 이런 논란은, 그거는 저는 역사학자, 저는 제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국가보훈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개석상에서 언급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역사학자에 맡겨두고, 이분이 건국 훈장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지사로서 유공자로서 저는 최대한 모실 생각입니다. 지금 그 흉상 그 재배치 근데 이제 다만 그 팩트를 아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흉상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여운형 선생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우리 정치 외교학부 우리 대선배님들이니까 제가 좀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건준이다 뭐다 여러 가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운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200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일단. 그 몇십 년 동안 안 했다, 뭐 이런 데 대한 서운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서운을 한 번 했는데, 2008년도에 그 정권이 마지막 가는 2008년 2월 22일, 24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2월 22일 날 또 재차 서운을 한 겁니다. 그럼 서운이라는 게 상훈법상 두 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뭐 김구 이런 분들도 서운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만 맨 처음에 2등급을 받고, 쉽게 말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어디 났습니다만 건국훈장이 별 5개가 최고면은 별 4개짜리를 먼저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좀 이따가 다시 그 정부가 끝나기 직전에 또 별 5개 최고훈장을 또 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국가보훈부에. 자료도 없이 그냥 정치권에서 그냥 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작년부터 여러 번 제기해도 그쪽에서 예컨대 야당이나 뭐 다른 쪽에서 아무도 뭔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논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냥 한 번만 주면 되지. 왜 그걸 두 번. 근데 똑같은 거를 우리 홍범도 장군에게 한 거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이제 유해 봉환 그 프로젝트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유해를 봉환해오고 국민들 다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벤트를 또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서운을 또 최고훈장을 또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훈부 장관 입장에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이게 훈장이 되었다가 2개, 3개를 막 주면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 당연히 독립지사로서 예우를 최대한 해야 되죠. 끝까지 모셔야 되고. 다만 2번째 받은 훈장의 그 형식적인 문제는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는 뭐 백선엽 좋은데 백선엽 뭐 공군훈장 주고 또 나는 뭐 이승만 좋은데 이승만 공군훈장 왜 1개밖에 안 주냐? 저 사람 2개 받았는데 지금 별이 저는 9개인데 이승만 별 5개인데 더 주고 이거는 코미디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정률성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을 하셔서 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률성이라는 사람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광주에 있는 시민들도 그 정률성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보름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아유 진짜 이거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소회를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이 이제 대폭발을 한 거죠. 뭐 공유 횟수가 뭐 수백 회더라고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게 되어서 그랬는데 핵심은 아니 우리 광주가 저기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 상징적인 도시입니까? 독립지사가 2,600명이 배출이 된 데가 호남이고 뭐 이순신 장군 말씀을 굳이 인용 안 하더라도 독립지사가 2,600분이 배출이 된 곳이 호남이고 대한민국의 학도병이 제일 처음에 가장 대규모로 집결한 데가 순천입니다. 그리고 또 5.18 민주화의 성지. 그러면 우리 보훈부 입장에서는 독립, 호국, 보훈 3대 가치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표적인 도시죠. 그렇게 기념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거를 굳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그거 기념한다고 그렇게 국가 예산을 수십억을 써서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맨 처음에는 뭐 관광이 어떻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지금은 이제 논리가 그겁니다. 저쪽에서 논리는. 첫 번째 이념 전쟁을 왜 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두 번째 왜 광주를 고립시키냐. 저는 정말 이거는 허접한 반론이다. 아니 광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광주입니다. 영토라는 게 이게 분할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허접하게 무슨 지역 감정을 괜히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격하는 논리는 저는 정말 해서도 안 되고 가소롭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이념 전쟁하냐. 대통령이 지금 뭐 이념 하시는데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이념이라는 말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당히 좀 이제 거부감이 있는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이념의 뜻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냥 국가의 방향성입니다. 나라의 방향성이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제가 그 기자들한테 알려줬는데 예를 들더라고. 골프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 실력이 좋기 때문에 골프를 예를 들면 다 250야드, 300야드 날리는 그 스킬은 이제 갖추고 있다. 하지만 300야드 날리면 뭐하냐. 방향이 잘못되면 다 오비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는 이념의 그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무슨 천진한 그런 색깔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정말 나이가 빠진 그 어떤 그 딱지 붙이기, 예? 그 어떤 렛대로 붙이는 낙인 찍는 것이지. 이념이 그 실제 여기에 지금 48억이나 또 어떤 신문에 보면 100몇 억이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이념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에 민생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저지시킬 생각이고 지금 오늘 신문 보면은
어떤 언론에서 그 난 걸 보면은 광주, 호남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여론조사인 거 보면은. 그래서 광주 그 강기정 시장이 좀 빨리 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나종일 우리 선배님 대사님 말씀하신 이제 공산주의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보훈부 안에서도 큰 학자들 사이에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배제할 수 있느냐.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 사회주의 활동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이제 인정을 한 건데, 근데 그 선을 어느 정도 이제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은 국민들 눈높이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지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독립국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라고 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정부에서 일단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했다 하면 무조건 배제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100번 똑같은 생각이고, 보훈이라는 것이 좀 근엄한 엄숙주의에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어서 또 과거 지향적이고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묘지 같은 경우에 70년 동안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윤조 선배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보안시설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알링턴은 여행 가면은 편안하게 가면서 국립현충원은 안 가는, 그래서 365일 중에 364일은 그냥 죽음의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고 공동묘지죠. 딱 6월 6일 현충일만 반짝한다. 근데 뭐 시쳇말로 우리 서울의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중에서도 강남에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70년 동안 국민들하고 아주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는 땅값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방부에서 좀 이렇게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정말 대한민국 그 어떤 말로만 호국의 성지가 아니라 호국의 성지가 되려면 어떻든 일반 국민들이, 가족들이 손을 잡고 많이 찾아가는 것이 우선 기본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고 또 뭐 거기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근에 그래서 실험적으로 거기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군복 패션쇼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런데 미국의 알링턴처럼 어떤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거기 가서 또 산책도 하고 공연도 즐기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구나 스스로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정도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은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네,